지난 영상에 이어 헌법판사 정재민 판사의 책을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5일 새벽 230년 전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1791년 12월 5일에 돌아가셨다고 어저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35살에 죽기 전에 만든 레퀴엠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모차르트를 기념하며 오늘 개인적으로 제사 같은 느낌으로 제가 레퀴엠을 들어놓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헌법판사 뒤에 부분을 계속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레퀴엠을 들으면서 헌법판사를 같이 듣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죠.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그 다음 장은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장 차례는 상처 입은 날이면 따뜻한 밥상이 그리워진다. 라면, 국물, 구불구불 인생을 닮아 더 가까운 돼지갈비, 사람 사는 일도 이렇게 달콤할 수 있다면. 달콤이 아니고 달큼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칼국수, 세상 가장 푸근한 칼. 제목 너무 괜찮아요. 세상 가장 푸근한 칼이죠. 칼국수에는 칼이 안 들어있다, 이런 말도 있죠. 또 네 번째, 1장의 네 번째, 홍어, 인생을 닮은 듯 톡 쏘는 맛. 제목 괜찮아요. 그 다음에 2장에는 쟤는 미워해도 사람과 음식은 미워하지 말라. 저도 같은 완전 공감하는 말입니다. 도시락 이름만으로 추억이 되는, 그렇죠. 갈비탕, 뼈에 새겨진 기억을 쫓다. 제목 너무 좋아요. 곰탕, 한 그릇에 뭉그러진 사실과 마음. 좋네요. 통닭, 아무하고나 먹을 수 없는, 그렇죠. 순대, 호불호의 경계에서 만나는 인생. 제목 좋습니다. 3장, 식사는 결국 사람의 일이다. 두부 순한 맛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순한 맛이죠. 두부 고소하고. 청포도 빙수와 셰프. 청포도 빙수와 셰프, 그리고 판사. 궁금하네요. 잔치상은 어디에 더 어울리는가? 4장, 언제나 일상다반사. 짜장면 그야말로 인생의 동반자. 피자와 맥주, 새로움은 또 다른 익숙함이 되고, 커피와 소주, 사뭇 다른 어른의 맛. 그렇죠. 어른의 맛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에필로그가 들어가겠네요. 첫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첫 장, 1장, 상처 입은 날이면 따뜻한 밥상이 그리워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면, 구불구불 인생을 닮아서, 라면, 구불구불 인생을 닮아 더 가까운 이라고 되어 있네요. 판사가 일하는 모습은 단조롭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재판이 있는 날을 제외하면 종일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다. 슬리퍼를 신고 와이셔츠를 입고 왼쪽 엄지손가락 끝에 파란 곡물을 낀 채 기록을 넘기고, 그러다 가끔 머리를 긁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혼잣말을 내뱉고 손가락으로 연필을 돌리고 두꺼운 법률 서적을 찾아보고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기다가 포스트잇에 무엇인가를 적어서 기록에 붙이는 일.
따위를 반복한다. 주로 읽는다. 누가 누구를 때렸고 어디를 찔렀고 머리채를 어떻게 잡아 끌었고 어떻게 강간했고 어떻게 추행했고 무슨 거짓말을 해서 얼마나 사기를 쳤고 필로폰을 어디서 구해서 몇 그램이나 투약했다는 등의 내용이니까 썩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다. 먹고 자고 출퇴근하는 시간만이 기록 읽기를 멈추는 때다. 그렇네요. 기록은 사건이 진행되면서 점차 두꺼워진다. 사건의 종류마다 최종 기록의 두께는 천차만별이다. 당사자들이 자백이나 인정을 하면 비교적 얇은 기록이 되지만 다투는 지점이 많으면 그만큼 기록은 두꺼워진다. 판사들 사이의 언어로 깡치라 불리는 사건이 있다. 쟁점이 복잡하고 다툼이 많아서 기록이 너무 두꺼운 사건을 말한다. 당연히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판결문을 쓰는데도 공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사건은 비교적 쉽기 때문에 하루에 서너 건도 판결문을 쓸 수 있지만 깡치 사건을 떼기 역시 판사들의 언어로 판결문까지 작성해서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깡치 한 건을 떼기 위해서는 사나흘씩 그 사건만 붙들고 밤낮으로 실험을 해야 한다. 깡치를 떼고 나면 마치 학창시절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난 듯한 기분이 든다. 몸과 정신이 아주 피곤한데도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인지 몸에 해로운 일탈을 하면서 더 놀고 싶어진다. 그런 날은 라면을 먹게 된다. 오늘도 테이블이 대여섯 밖에 없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서 라면과 김밥을 시켰다. 저희 친구한테 이 책을 읽으면서 부장판사로 있는데요. 카톡을 보냈어요. 잘 지내는 거지? 하고 보냈더니 잘 지내긴 하자만 기록 볼 시간이 너무 바빠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문자가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여기서 그 기록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깡치를 뗀 날에는 라면이지. 나는 사실 몸에 안 좋은 곳이 있어서 의사로부터 짠 음식을 먹지 말라는 조언을 자주 듣는다. 그런데도 나는 못 말리는 라면 중독자였다. 30대까지만 해도 참고 참아서 일주일에 서너 번을 먹었다. 라면을 한동안 먹지 않으면 마치 흡연자가 한동안 담배를 못 피운 것처럼 금단 현상이 생긴다. 얼큰한 라면의 잣대가 만화의 말풍선처럼 내 얼굴 옆에 붙어 있는 것 같다. 얼큰하고 칼칼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 입술로 그 면발을 빨아올릴 때 나는 그 요란한 소리가 자꾸 떠오른다. 라면 한 그릇을 먹을 때까지 계속. 그러니 결국 안 먹을 수가 없다. 일단 라면을 먹고 나면 그 모든 요란이 일시적으로나마 잠잠해진다. 하지만 이내 몸에 안 맞는 라면을 먹었다는 것에 후회가 밀려온다. 라면의 유혹에 이번에도 굴복했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라면 중독도 이 정도인데 마약은 얼마나 중독성이 심할까? 마약 사범을 전담으로 재판한 적이 있다.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사고 파는 행위를 했다고 기소된 사람들을 재판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별의별 희한한 변명들을 한다. 만한 거짓말도 하고 교묘한 거짓말도 한다. 마약 전과가 많은 어떤 피고인은 또 다른 마약 중독자인 A에게 필로폰을 판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펄쩍 뛰면서 부인했다. 자기는 A에게 필로폰을 준 적이 없을 뿐더러 A를 지금 이 법정에서 처음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반대로 A는 자기가 피고인과 친하며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사러 다닌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벌떡 일어나서 나를 쳐다보면서 억울함을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듯이 소리쳤다. 재판장님, 저도 뽕쟁이지만 뽕쟁이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못 믿을 놈들입니다. 그러자 다른 중독자인 A도 저도 동감입니다. 라고 말했다. 어느 크레타인
클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하면 논리학적으로 이 명제는 참인가 거짓인가 재판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차원적인 주장들도 자주 나온다.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마약 중독자들도 잘 하지 않는 거짓말이 있다. 스스로 마약을 끊었다는 것이다. 자신을 시베리아 벌판에서 굶주리던 늑대라고 지칭하던 어느 필로폰 중독자는 칼에 꽂혀 있는 시뻘건 오소리의 간을 보고 그만 눈이 멀어서 핥아먹다가 아가리가 칼에 베이는 줄도 몰랐습니다. 라며 마약의 중독성을 시적으로 표현한 적도 있었다. 너무 문장이 좋아서 따로 적어 놓았었다. 나도 옛날에 노란 냄비에 담겨있던 뻘건 라면을 보고 그만 눈이 멀어서 핥아먹다가 나트륨에 몸이 베이는 줄도 몰랐다. 언젠가 헤비스모커인 고향 친구가 금년에 실패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담배를 피우면서 했다. 잠시 담배를 끊어봤자 결국 예전에 안 피웠던 것 이상으로 몰아서 피우게 되더라. 아무리 참아도 관 뚜껑이 덮이기 직전까지 다 몰아서 피울 것 같아서 그냥 피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 역시 맞은편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다. 내가 나중에 늙어서 산발을 한 채 남비 뚜껑 대신 관 뚜껑에다 라면을 들어서 먹는 장면을 상상해 보다가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젊을 때부터 먹고 싶을 때 라면을 먹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라면을 연간 70개 이상 먹는다는 통계를 보면 라면 중독자가 나뿐만은 아닌 듯하다. 우리가 먹는 라면은 일본에서 왔다. 일본의 라면이 널리 퍼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다. 중국의 점령지에서 중국식 라면의 맛을 들인 일본인들이 패전 후 대거 귀국하면서 라면을 찾은 것이다. 패전 후 일본에 미국의 원조 밀가루가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라면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았다. 라면의 인기가 높아지자 인스턴트 라면이 개발되었다. 인스턴트 라면은 1958년 일본의 닛신 식품에서 처음 나왔다. 초기의 라면은 스프 없이 면 자체에 양념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닛신 식품의 창업자인 안도 모모후쿠는 어느 포장마차에서 주인이 어묵에 밀가루를 발라서 기름에 넣어 튀긴 음식을 지금의 핫바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만드는 것을 보고 라면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국수를 기름에 넣고 튀기면 국수 속 수분은 증발하고 그 자리에 작은 구멍들이 생긴다. 이 상태로 면을 건조시켰다가 다시 뜨거운 물을 붓고 끓이면 구멍들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면이 붙는 것이다.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1963년 삼양식품에서 나온 삼양라면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해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라면을 맛보고서 고춧가루와 양념을 더 넣어서 맵고 짜게 만들라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삼양라면 출시 이래 우리나라의 라면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지금 신라면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수출된다. 신라면은 한국 기업들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북한에서도 인기가 높다. 북한에서는 부유한 순서에 따라 한국 라면, 중국 라면, 북한 라면 순으로 먹는다고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뒤에도 라면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요. 지금 마지막으로 듣고 계시는 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레퀴엠 합창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30년 동안 모차르트가 우리에게 음악을 선사한 곡들이 너무 많죠. 제가 다니는 오페라 감상실에서 12월 금요일마다 모차르트의 휘가로의 결혼을
공연별로 보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에 대해서 미리 예습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이 모차르트의 제삿날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재 음악가에게 제사 아닌 제사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어쩌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동영상을 잠시 보고 감상하면서 오늘의 혼밥한사 읽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는 라면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수시로 읽어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계속 올려 드리겠습니다.